북한 사람들은 김씨 일가의 세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이제 질렸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그나마 어떻게든 멱살 잡고 꾸역꾸역 왔어. 근데 이제 또 한 명 나온다? 아, 이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독재 정권이 이렇게 오래 간 것도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겠지만, 그렇게 독재 정권을 가지고 가면 뭐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지는 게 있고 북한 주민들이 좀 배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더 힘들다 이거예요. 김정은이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 해버리고, 북한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코로나 이후에 제일 힘들어했답니다. 2년 동안 모든 게 다 봉쇄가 되고 나서 딱 이제 봉쇄를 풀었다. 우리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물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게 그냥 다 아직까지 그 후폭풍이 가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서 김정은이 정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옆에 딸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포동포동하네. 디올 뭐 옷 이런 거 입히고 비싼 거 입히고 14살짜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저 꼴은 못 본다 우리가. 제가 이제 또 20살부터 이제 북한을 이끌어 간다. 또 몇십 년을 또 이렇게 먹구름 아래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나와 있는 저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동안 김주에 잠깐 나오다가 안 나왔었어요. 그게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동해상으로 배 타고 온 친구랑 앉아서 얘기를 좀 했는데, 조선중앙 TV에 이제 김주가 나왔는데 초반부터 친애하는 막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냥 존경하는 자제분 이런 용어로 그냥 약간 쓱 간본 거예요. 근데 별 반응이 없다? 갑자기 좀 세게 나간 거예요. 막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김씨 일가에만 쓰는 그런 용어들을 붙여서. 근데 문제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 안 좋은 결과들이 하나씩 보여진 게, 김주애가 그렇게 나와서 김정은 옆에서 마치 세습할 것처럼 북한의 지도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청년들을 탄압한다고 청년교양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법에 의하면 북한의 그 여성들, 남성들 나눠서 있는데, 여성들 일단 머리 길이 제한이 돼 있고, 뭐 복장, 치마 뭐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옷 여기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평양과 모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복장까지 통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김주애는 거기에 법에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나와서 주민들 앞에 서 있어요. 걔가 여기 다 비치는 거 있고, 힐 신고 머리 이만큼 기르고, 화장하지 말라는 막 아이라인 다 칠하고, 예쁘다는 건 다 갖다 붙여. 북한의 청년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지 딸한테는 저러고 있고,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냐.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김정은이 그나마 하는 건 괜찮지만 이제 딸한테까지 이렇게 한다. 딸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 않냐. 근데 걔가 지금 김정은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조금이 아니라 그냥 TV 보면서 그냥 막 한대요. 야, 꼴 보기 싫다, TV 꺼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있어서 잠깐 안 나오다 또 요즘에 나오대요. 세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딸이 이제 세습을 해서 저는 북한에 이제 여러 통일 방안 중에도 이제 급변 사태라는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 왠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어떤. 북한에는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게 이때까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10배 이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여성이고 나이가 어리면서 어떤 또 4대 세습.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도 당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이제. 저기 멀리 잊혀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씨 가문과 백두산 줄기의 어떤 세습으로 나오기에는 이제 4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바램입니다, 바램. 북한이 어렵다는 뉴스는 항상 있었는데요. 왜 북한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 건가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이제 살다 온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이제 남쪽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북한을 바라봤을 때 북한 사람들 2,500명 너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53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연구한 게 그거예요. 사람을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게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급진적인 어떤 혁명이 단계가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북한에는 4명 이상 모이면 일단은 그 안에서 누군가는 변절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나서 자란 사람들이 쭉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되는 사회 구성이에요. 일단 17살, 18살이 되면 10년 동안 군대를 가고 사회를 나가고 각자 다 떨어져 있고 그거에 각자 사회에 가서 세대 교육을 받고 감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옵니다.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북한이 바로 치진 않아요. 지켜봅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스파이 한 명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움직임을 계속 키워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 다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북한이에요. 그게 지금 60년, 70년 동안 그것만 연구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는 순간 자기네 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그거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사람만 있어요. 북한 정권 안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게 내가 만약에 혼자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혁명이 실패해서 죽는다. 나만 죽을 수 있지만 북한은 씨족을 말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내, 자식, 손자까지 싸구리 갖다 잡아 죽입니다. 정치적으로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혁명을 하나 하려면 내 가족의 3대가 멸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마음가짐으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기보다 더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지만 가족은 그래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서대문 형리소에 갇혀도 와이프, 어머니가 면회는 시켜줬잖아요. 북한은 다 같이 갖다 넣고 죽여요. 일제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에요. 못해요. 북한 주민들이 힘들어도 김씨 일가는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45년대 해방이 됐잖아요.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북한 땅에서 민주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남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보고 배우고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신이 있는 지역과 아니면 그런 단체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남쪽에서 민주화를 일으켰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북한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그런 걸 일으키고 그걸 따르는 추종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북한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북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위를 하고 북한 안에서 시민은 아니지만 배급소에 가서 밥 달라, 쌀 달라 사람들이 소리는 질러요. 그런 건 하죠. 근데 그거는 생계를 위한 어떤 단시적인 목소리지 그게 어떤 정권과 잘못됨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어떤 항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북한의 붕괴는 어려운 걸까요? 그거는 약간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바램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여러 번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당장 전쟁이 난다, 위험하다, 남쪽에서 엄청 그 긴장이 고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왔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하지만 북한은 버텨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시스템화되고 그런 기득권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견고하다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의 변화로 변화가 하나의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나라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 심지어 독재 정권이 무서운 게 김정은만 독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기득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독재예요. 다 기득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도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변화를 안 주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타격과 아까 이런
본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정은만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세력들 다 독재자예요. 만약에 나라가 번화하고 민주적인 어떤 바람이 불면 그들은 싸그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있죠.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통일 일단 돼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북에 가야 되는 입장이고, 가족도 있고 고향도 있고 아직 생존하고 있는 저희 가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로 나눠져 있고 섬나라잖아요.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국력을 더 힘을 키우고 국가적인 목소리를 더 내려면 대한민국은 언젠간 통일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거는 남북이 아니라 또 다른 그냥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통일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독일도 아니고, 독일도 절대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남북한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거예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빠른 진보적인 그런 빠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김정은도 어느 정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자본주의 시장을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 수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북한의 변화들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그 김정은과 그리고 추종 세력, 북한 주민들이 그를 바라봤던 시선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제발로 내려오게 되고, 새로운 어떤 정권이 만들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가져가야 남쪽에도 많은 타격이 없이 굉장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는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야 되겠죠. 최근에 우리 뭐 학교 통일교육 가면은 통일 원하나요 안 원하나요 이거 설문조사 있잖아요. 그게 역대급으로 50%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이하로. 지금까지 그 이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통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끌어올려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같이 살아야 될 민족이다, 이런 것들 좀 심어줘야죠. 최근 김정은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예, 그 보도를 보니까는 김정은이가 사실 이제 40살인데 우리 나이로 체중이 140kg이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지방 지수가 이게 25가 이제 정상인데 김정은은 40 중반대라는 거죠. 뭐 우리 쓰는 용어로 하면 초고도 비만 상태인데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 원래 김정은이가 그렇게까지 몸무게가 안 나갔었는데 정권을 넘겨받고 난 뒤에 뭔가 이제 그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를 뭐 낸다 그래갖고 체중을 막 불리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안 빼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생활 스타일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담배 입에다 달고 살고 있고 또 과음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스위스 뭐 에멘탈 치즈인가요? 저는 뭐 먹어본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걸 뭐 워낙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살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뭐 병에 이제 가족력이라는 게 있는데, 김정은 그 집안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다 그 당뇨, 고혈압 그거에 의한 통풍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는데, 김정은도 뭐 그런 걸 충분히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약제가 뭐 잘 안 들으니까 새로운 약제를 지금 뭐 찾아 나섰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 상태가 분명히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듣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 빨리 후계자 준비를 하는 걸까요? 김정은 후계자는 사실 이제 뭐 김주애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 국정원도 작년 9월인가까지는 아니야, 김주애가 아닐 거야,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의 어떤 김주애가 등장하는 장소라든지 김주애에 대한 어떤 그 예우, 이런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뭐 후계자인 것 같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건강 이전에 사실은 벌써 뭐 한 2, 3년 전에 김주애가 9살 땐가 등장을 했었단 말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내가 김정일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았을 때 이게 만만치 않더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장성태 고모부가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김씨 왕조를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후계자가 있어야 되니까 일찍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워 갖고 야 우리 백두혈통이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전부 주목해라. 이런 차원에서 김주애를 조기에 등판시킨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후계자 수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군사력이 이제 가장 우선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력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2010년도인가 이제 처음 언론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정일의 후계자로. 그때 나와갖고 김정일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언론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어느 그 포병부대인가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자칭 이제 김일성 뭐 종합대계 포병단가 뭐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포병이 아주 대전략가다. 이제 이렇게 그때 그 선전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군부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도 김주애를 자기 후계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군부를 장악을 해야 되니까 김주애가 지금 등장했던 화면이 전부 70% 이상이 군 관련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군부대에 가갖고 지금 현재 뭐 북한군의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버지 후광으로다가 뭐 경례도 받고 뭐 존댓말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후계자 수업이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자기 후계자가 될 우리 딸한테 북한의 모든 그 장성들이 머리 조아리는 것을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주애가 김정은의 뒤를 잇는다고 하면 과연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북한에서 김주애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은 분명히 지금 뭐 우리가 아는 잘못된 남존여비 그 사상이 딱 팽배해 있는 것은 맞는데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에게 반대하는 반대파가 지금 없어요. 또 그 반대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있다고 뭐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로 가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뭐 남존여비라 그러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은 아들을 앞에 내세웠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만만치 않으니까 나름대로 고민해갖고 이제 딸을 앞에다가 내세웠을 텐데, 김정은이가 그렇다 그래갖고 남존여비가 있다 그래갖고 뭐 다른 집안에 뭐 박가나 고가나 뭐 이런 집안의 남자를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일찍 후계자 수업을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 계급 높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김주애에게 다 충성을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뭐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주애와 김여정의 충돌 가능성은 없나요?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남의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것이 공고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일단 군부를 몇 차례에 걸쳐갖고 다 숙청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 포진시켜 놨잖아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반 정치나 뭐 당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숙청시키거나 처형시켜갖고 다 자기 사람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들으면은 뭐 아무개가 숙청됐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누구는 처형당했다 그랬는데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아주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여정이가 뭐 갑자기 오늘 내일 김정은이가 잘못돼갖고 김주애가 아직 미성년자가 뭘 모르는 상태니까
뭐 섭정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걸 당분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기회를 갖고 김여정이가 이거 내 거야 하고 할 확률은 적지 않겠는가. 김정은이도 포악한지는 몰라도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뭐 그 정도 안전장치는 해놓지 않겠는가. 몰래 누군가 김여정이가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면은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북한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 그걸 김정은이가 모를 수 있겠는가.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김주애와 김여정이의 어떤 직접적인 충돌은 뭐 있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는 어떤가요? 북한은 사실은 1946년인가요? 그때 뭐 남녀 평등에 관련된 그런 법을 이미 공포를 했어요. 우리가 뭐 서유럽에 잘 사는 나라 뭐 70몇 개국 뭐 다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보다도 먼저 남녀 평등에 관련된 법을 공포를 했었고 2011년인가에 여성 무슨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 법도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남녀가 다 평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주창하는 것이 남녀 다 평등하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 안으로 파고들고 가면은 북한의 여성들은 진짜 우리 그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의 그 남존여비 그 이하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바는 북한의 가정의 생활은 전부 아녀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뭐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런 게 전혀 없고 특히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력, 성희롱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오히려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그 아녀자들을 나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지금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알게 모르게 여성들 스스로도 그래 원래 여성은 남성보다 밑에 있는 거야. 남존여비가 맞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우리 그 탈북민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봐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훨씬 나쁜 그런 인권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북한의 여성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김정은이가 지금 일찍 시작한 것이고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 본인이 후계자가 됐을 때 너무 외롭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는 김일성으로부터 3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어요. 말단부터 시작해갖고 그 최상위 자리에 올 때까지. 그런 장기간의 어떤 견습 과정, 실습 과정을 거쳐가고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북한을 끌고 왔지만은 김정은이는 김정일이가 쓰러지고 나서 2010년도 그때 9월인가 그때 좀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 성혜림인가요? 하고 김정일이 사이에서 난 김정남,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때 암살 당했잖아요. 김정남이가 후계자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용이하고 김정일이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은이가 이제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는 사실은 후계자 수업을 한 뭐 30여 개월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본인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9살밖에 안 됐던 김주애를 지금 조기 등판 이제 시킨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 곳곳에서 김정은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우리가 북한 사회를 생각할 때 북한 체제가 그냥 계속 굴러갈 것이다. 또는 뭐 북한에서 끊임없이 단속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분들의 질문이 왜 북한 주민들은 저항하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질문들이에요.
또는 북한에서 변화 가능성이 쿠데타입니까? 민중봉기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쿠데타는 사실 군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들인 거고 민중봉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인데 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꽉 짜여진 고정관념으로만 보면은 북한은 변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하면 아워지 보내고 총살시키고 뭐 단속하고 통제하고 김정은이 위로부터 지시하면 아래 최 말단까지 이 지시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북한 체제는 유지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과거와 다른 점이 과거에는 정보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들을 한 공간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을 제가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먹는 문제를 일단은 저로 인해서 해결하게 되는 거니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접니다. 강동원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정신적인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북한이 행해왔던 통치 방식이에요. 북한에 수령복이라는 복이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인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북한 주민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강동원입니다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령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데 북한 주민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만 공급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둬놓고 최소한의 양식을 준 것처럼. 그러면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곳에 가둬놓을 수 있겠죠. 비유로 설명드리면. 그런데 여기에서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가둬놨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바깥으로 한 명이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보니까 야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체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이게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각들이 변화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더 나가서는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북한이 바로 이러한 정보가 유입되었고 사람들에게 이게 확산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던 과거의 북한이었다면 저도 북한이 변화되고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에 머물렀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정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매스미디어에 이미 북한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앞서 북한이 1960년대 우리 한국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또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계층 간의 차이가 있듯이 북한도 빈부의 격차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남한의 영화 한두 편은 꼭 보고 싶다, 봤다 이렇게 증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여기에 새롭게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 그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우리가 접하기 전 시대와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대 완전히 세상은 달라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AI 시대와 그전 시대를 구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북한이 바로 그러한 정보를 접한 시기와 과거 시기에 그 중간점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장마당 세대들이 있고 이 장마당 세대가 이제 점점 자라고 또 이들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그 북한 사회를 끼울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이 되면 저는 그게 북한 체제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의 사례는 바로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에서는 생필품이라든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의 영상물이 담긴 USB나 CD가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탈북민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전공을 했어요. 근데 뭘 가르쳤냐면 청년 비서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청년 혁명에 대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가 가장 우월한 체제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렇게 욕하는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내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쳐야 된다는 게 너무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마당 세대들이거든요. 북한에서 장마당을 금지시키는 움직임은 없나요? 이 장마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인데 이제 당이 하나 더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장마당입니다. 그 정도로 북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마당인데,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러면 그 장마당을 통해서 남한의 영상물이 확산이 되고 그러면 그걸 통제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장마당을 열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장마당을 통제를 하면 결국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북한의 모든 식량과 지금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장마당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당국에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북한 당국의 배급제라고 얘기하면 이건 거의 틀린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 장마당을 지금 단속을 한다?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그냥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마당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어느 것은 장마당은 열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엄격히 통제하기도 합니다. 열어줬을 때는 우리처럼 장마당에서 북한 당국이 자리세를 받아요. 세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세를 안 내기 위해서 소위 메뚜기 상인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단속원이 나오면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마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고 새로운 사회적인 문화가 생겨나는 거고 새로운 삶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마당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고, 또 북한 당국이 자리세를 받으면서 이 열어주기도 하지만 엄격히 통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과 통제 그 중간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마당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100% 단속도 100% 열어주는 것도 어려운 아주 딜레마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장마당에 처해 있는 건데, 중요한 거 결국은 북한 당국은 배급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모든 삶의 생존이 장마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마당의 확산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힘의 확산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태도가 변화된 이유가 삼엄한 경계와 어려워진 탈북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정보가 확산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북한의 경제난입니다. 경제난이라는 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북한의 경제난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런데 왜 지금이 중요하냐? 코로나19 시기에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이 국경지역, 북중 국경지역 반경 2km 들어오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죠. 그래서 밀수라든지 심지어는 탈북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가장 힘든 것은 장마당의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북한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는 사실 국내 쌀 가격은 이렇게 요동치지 않지만 북한의 쌀 가격은 거의 매일같이 달라집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북한을 연구하는 공식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북한 장마당 쌀 가격을 확인합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밀수와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 물자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물자가 없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 3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자는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탈북을 하기 위한 통제까지 엄격하게 지금 북한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씩 국경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북 브로커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통제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지금 불만은 최고조로 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어줘야 되는데 북한은 이거를 다시 열기에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김정은의 처한 상황이 장마당을 열기도 닫기도 어렵고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게도 닫기도 어려운 상황, 이러한 딜레마가 북한의 김정은에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계속 지금 정보를 알아가고 또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충돌 지점이 바로 북한 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삼엄한 경계 때문에 탈북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탈북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일단 건너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을 완전히 가로질러야 됩니다. 종단을 해서 우리가 흔히 쿤밍이라고 얘기하는 곤명이라는 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의 밀림을 지나서 태국까지 가야만 완전한 탈북의 루트가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다 알려져 있는 루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경 자체, 북한에서 중국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기도 어렵고요. 중국이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민들이 여기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 차량을 대절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검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탈북 브로커들이 뭐 돈 1억 원을 줘도 활동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도 지금 통제가 북한 당국의 통제와 중국의 모든 통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 씨 일가의 세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이제 질렸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그나마 어떻게든 멱살 잡고 꾸역꾸역 왔어. 근데 이제 또 한 명 나온다? 아, 이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독재 정권이 이렇게 오래 간 것도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겠지만 그렇게 독재 정권을 가지고 가면 뭐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지는 게 있고 북한 주민들이 좀 배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더 힘들다 이거예요. 김정은이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 해버리고 북한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코로나 이후에 제일 힘들어했답니다. 2년 동안 모든 게 다 봉쇄가 되고 나서 딱 이제 봉쇄를 풀었다. 우리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물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게 그냥 다 아직까지 그 후폭풍이 가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서 김정은이 정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옆에 딸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포동포동하네. 디올 뭐 옷 이런 거 입히고 비싼 거 입히고 14살짜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저 꼴은 못 본다 우리가. 제가 이제 또 20살부터 이제 북한을 이끌어 간다. 또 몇십 년을 또 이렇게 먹구름 아래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나와 있는 저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동안 김주에 잠깐 나오다가 안 나왔었어요. 그게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동해상으로 배 타고 온 친구랑 앉아서 얘기를 좀 했는데 조선중앙 TV에 이제 김주가 나왔는데 초반부터 친애하는 막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냥 존경하는 자제분 이런 용어로 그냥 약간 쓱 간본 거예요. 근데 별 반응이 없다? 갑자기 좀 세게 나간 거예요. 막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김씨 일가에만 쓰는 그런 용어들을 붙여서. 근데 문제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 안 좋은 결과들이 하나씩 보여진 게 김주애가 그렇게 나와서 김정은 옆에서 마치 세습할 것처럼 북한의 지도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청년들을 탄압한다고 청년교양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법에 의하면 북한의 그 여성들, 남성들 나눠서 있는데 여성들 일단 머리 길이 제한이 돼 있고 뭐 복장, 치마 뭐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옷 여기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평양과 모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복장까지 통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김주애는 거기에 법에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나와서 주민들 앞에 서 있어요. 걔가 여기는 다 비치는 거 있고 힐 신고 머리 이만큼 기르고 화장하지 말라는 막 아이라인 다 칠하고 예쁘다는 건 다 갖다 붙여놓고 북한의 청년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지 딸한테는 저러고 있고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냐.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김정은이 그나마 하는 건 괜찮지만 이제 딸한테까지 이렇게 한다. 딸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 않냐. 근데 걔가 지금 김정은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조금이 아니라 그냥 TV 보면서 그냥 막 한대요. 야, 꼴 보기 싫다. TV 꺼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있어서 잠깐 안 나오다 또 요즘에 나오대요. 세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딸이 이제 세습을 해서 저는 북한에 이제 여러 통일 방안 중에도 이제 급변 사태라는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 왠지 일어날 것 같다. 북한에는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게 이때까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10배 이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여성이고 나이가 어리면서 어떤 또 4대 세습.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도 당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이제. 저기 멀리 잊혀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씨 가문과 백두산 줄기의 어떤 세습으로 나오기에는 이제 4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바램입니다, 바램. 북한이 어렵다는 뉴스는 항상 있었는데요. 왜 북한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 건가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이제 살다 온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이제 남쪽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북한을 바라봤을 때 북한 사람들 2,500명 너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53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연구한 게 그거예요. 사람을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게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발전이, 그러니까 급진적인 어떤 혁명이 단계가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북한에는 4명 이상 모이면 일단은 그 안에서 누군가는 변절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나서 자란 사람들이 쭉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되는 사회 구성이에요. 일단 17살, 18살이 되면 10년 동안 군대를 가고 사회를 나가고 각자 다 떨어져 있고, 그거에 각자 사회에 가서 세대 교육을 받고 감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옵니다.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북한이 바로 치진 않아요. 지켜봅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스파이 1명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움직임을 계속 키워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 다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북한이에요. 그게 지금 60년, 70년 동안 그것만 연구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는 순간 자기네 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그거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사람만 있어요. 북한 정권 안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게, 내가 만약에 혼자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혁명이 실패해서 죽는다. 나만 죽을 수 있지만 북한은 씨족을 말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내, 자식, 손자까지 싸구리 갖다 잡아 죽입니다. 정치적으로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혁명을 하나 하려면 내 가족의 3대가 멸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마음가짐으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기보다 더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지만 가족은 그래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서대문 형리소에 갇혀도 와이프, 어머니가 면회는 시켜줬잖아요. 북한은 다 같이 갖다 넣고 죽여요. 일제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에요. 못해요. 북한 주민들이 힘들어도 김씨 일가는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45년대 해방이 됐잖아요.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북한 땅에서 민주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남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보고 배우고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신이 있는 지역과 아니면 그런 단체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남쪽에서 민주화를 일으켰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북한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그런 걸 일으키고 그걸 따르는 추종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북한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북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위를 하고, 북한 안에서 시민은 아니지만 배급소에 가서 밥 달라, 쌀 달라 사람들이 소리는 질러요. 그런 건 하죠. 근데 그거는 생계를 위한 어떤 단시적인 목소리지, 그게 어떤 정권과 잘못됨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어떤 항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북한의 붕괴는 어려운 걸까요? 그거는 약간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바램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여러 번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당장 전쟁이 난다, 위험하다, 남쪽에서 엄청 그 긴장이 고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왔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하지만 북한은 버텨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시스템화되고 그런 기득권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견고하다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의 변화로
변화가 하나의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나라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 심지어 독재 정권이 무서운 게 김정은만 독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기득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독재예요. 다 기득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도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변화를 안 주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타격과 아까 이런 본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정은만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세력들 다 독재자예요. 만약에 나라가 번화하고 민주적인 어떤 바람이 불면 그들은 싸그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있죠.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통일은 일단 돼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북에 가야 되는 입장이고 가족도 있고 고향도 있고 아직 생존하고 있는 저희 가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로 나눠져 있고 섬나라잖아요.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국력을 더 힘을 키우고 국가적인 목소리를 더 내려면 대한민국은 언젠간 통일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거는 남북이 아니라 또 다른 그냥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통일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독일도 아니고 독일도 절대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남북한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거예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빠른 진보적인 그런 빠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김정은도 어느 정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자본주의 시장을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 수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북한의 변화들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그 김정은과 그리고 추종 세력 북한 주민들이 그를 바라봤던 시선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제발로 내려오게 되고 새로운 어떤 정권이 만들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가져가야 남쪽에도 많은 타격이 없이 굉장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는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야 되겠죠. 최근에 우리 뭐 학교 통일교육 가면은 통일 원하나요 안 원하나요 이거 설문조사 있잖아요. 그게 역대급으로 50%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이하로. 지금까지 그 이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통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끌어올려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같이 살아야 될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줘야죠. 최근 김정은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예, 그 보도를 보니까는 김정은이가 사실 이제 40살인데 우리 나이로 체중이 140kg이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지방 지수가 이게 25가 이제 정상인데 김정은은 40 중반대라는 거죠. 뭐 우리 쓰는 용어로 하면 초고도 비만 상태인데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 원래 김정은이가 그렇게까지 몸무게가 안 나갔었는데 정권을 넘겨받고 난 뒤에 뭔가 이제 그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를 뭐 낸다 그래갖고 체중을 막 불리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안 빼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생활 스타일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담배 입에다 달고 살고 있고 또 과음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스위스 뭐 에멘탈 치즈인가요? 저는 뭐 먹어본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걸 뭐 워낙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살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뭐 병에 이제 가족력이라는 게 있는데 김정은 그 집안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다 그 당뇨, 고혈압 그거에 의한 통풍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는데 김정은도 뭐 그런 걸 충분히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약제가 뭐 잘 안 들으니까 새로운 약제를 지금 뭐 찾아 나섰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 상태가 분명히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듣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 빨리 후계자 준비를 하는 걸까요? 김정은 후계자는 사실 이제 뭐 김주애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 국정원도 작년 9월인가까지는 아니야 김주애가 아닐 거야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의 어떤 김주애가 등장하는 장소라든지 김주애에 대한 어떤 그 예우 이런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뭐 후계자인 것 같아 이제 예.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건강 이전에 사실은 벌써 뭐 한 2, 3년 전에 김주애가 9살 땐가 그 등장을 했었단 말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내가 김정일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았을 때 이게 만만치 않더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장성태 고모부가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김씨 왕조를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후계자가 있어야 되니까 일찍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워 갖고 야 우리 백두혈통이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전부 주목해라. 이런 차원에서 김주애를 조기에 등판시킨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후계자 수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군사력이 이제 가장 우선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력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2010년도인가 이제 처음 언론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정일의 후계자로 그때 나와갖고 김정일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언론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어느 그 포병부대인가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자칭 이제 김일성 뭐 종합대학에 포병단가 뭐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포병이 아주 대전략가다. 이제 이렇게 그때 그 선전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군부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도 김주애를 자기 후계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군부를 장악을 해야 되니까 김주애가 지금 등장했던 화면이 전부 70% 이상이 군 관련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군부대에 가갖고 지금 현재 뭐 북한군의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버지 후광으로다가 뭐 경례도 받고 뭐 존댓말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후계자 수업이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자기 후계자가 될 우리 딸한테 북한의 모든 그 장성들이 머리 조아리는 것을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주애가 김정은의 뒤를 잇는다고 하면 과연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북한에서 김주애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은 분명히 지금 뭐 우리가 아는 잘못된 남존여비 그 사상이 딱 팽배해 있는 것은 맞는데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에게 반대하는 반대파가 지금 없어요. 또 그 반대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있다고 뭐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로 가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뭐 남존여비라 그러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은 아들을 앞에 내세웠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만만치 않으니까 나름대로 고민해갖고 이제 딸을 앞에다가 내세웠을 텐데, 김정은이가 그렇다 그래갖고 남존여비가 있다 그래갖고 뭐 다른 집안에 뭐 박가나 고가나 뭐 이런 집안의 남자를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일찍 후계자 수업을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 계급 높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김주애에게 다 충성을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뭐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주애와 김여정의 충돌 가능성은 없나요?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남의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김정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것이 공고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일단 군부를 몇 차례에 걸쳐갖고 다 숙청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 포진시켜 놨잖아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반 정치나 뭐 당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숙청시키거나 처형시켜갖고 다 자기 사람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들으면은 뭐 아무개가 숙청됐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누구는
처형당했다 그랬는데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아주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여정이가 뭐 갑자기 오늘 내일 김정은이가 잘못돼 갖고 김주혜가 아직 미성년자가 뭘 모르는 상태니까 뭐 섭정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걸 당분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기회를 갖고 김여정이가 이거 내 거야 하고 할 확률은 적지 않겠는가. 김정은이도 포악한지는 몰라도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뭐 그 정도 안전장치는 해놓지 않겠는가. 몰래 누군가 김여정이가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면은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북한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 그걸 김정은이가 모를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뭐 김주혜와 김여정이의 어떤 직접적인 충돌은 뭐 있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는 어떤가요? 북한은 사실은 1946년인가요? 그때 뭐 남녀 평등에 관련된 그런 법을 이미 공포를 했어요. 우리가 뭐 서유럽에 잘 사는 나라 뭐 70몇 개국 뭐 다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보다도 먼저 남녀 평등에 관련된 법을 공포를 했었고 2011년인가에 여성 무슨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 법도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남녀가 다 평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주창하는 것이 남녀 다 평등하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 안으로 파고들고 가면은 북한의 여성들은 진짜 우리 그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의 그 남존여비 그 이하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바는 북한의 가정의 생활은 전부 아녀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뭐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런 게 전혀 없고 특히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력, 성희롱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오히려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그 아녀자들을 나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지금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알게 모르게 여성들 스스로도 그래 원래 여성은 남성보다 밑에 있는 거야. 남존여비가 맞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우리 그 탈북민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봐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훨씬 나쁜 그런 인권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북한의 여성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은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을 김정은이가 지금 일찍 시작한 것이고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 본인이 후계자가 됐을 때 너무 외롭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는 김일성으로부터 3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어요. 말단부터 시작해갖고 그 최상위 자리에 올 때까지. 그런 장기간의 어떤 견습 과정, 실습 과정을 거쳐가고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북한을 끌고 왔지만은 김정은이는 김정일이가 쓰러지고 나서 2010년도 그때 9월인가 그때 좀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 성혜림인가요? 하고 김정일이 사이에서 난 김정남,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때 암살 당했잖아요. 김정남이가 후계자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용이하고 김정일이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은이가 이제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는 사실은 후계자 수업을 한 뭐 30여 개월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본인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9살밖에 안 됐던 김주혜를 지금 조기 등파 이제 시킨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 곳곳에서 김정은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우리가 북한 사회를 생각할 때 북한 체제가 그냥 계속 굴러갈 것이다. 또는 뭐 북한에서 끊임없이 단속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분들의 질문이 왜 북한 주민들은 저항하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질문들이요.
또는 북한에서 변화 가능성이 쿠데타입니까? 민중봉기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쿠데타는 사실 군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들인 거고, 민중봉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인데, 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꽉 짜여진 고정관념으로만 보면은 북한은 변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하면 아워지 보내고 총살시키고 뭐 단속하고 통제하고 김정은이 위로부터 지시하면 아래 최 말단까지 이 지시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북한 체제는 유지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과거와 다른 점이, 과거에는 정보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들을 한 공간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을 제가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먹는 문제를 일단은 저로 인해서 해결하게 되는 거니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접니다. 강동원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정신적인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북한이 행해왔던 통치 방식이에요. 북한에 수령복이라는 복이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인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북한 주민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강동원입니다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령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데 북한 주민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만 공급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둬놓고 최소한의 양식을 준 것처럼. 그러면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곳에 가둬놓을 수 있겠죠. 비유로 설명드리면. 그런데 여기에서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가둬놨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바깥으로 한 명이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보니까, 야,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체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이게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각들이 변화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더 나가서는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북한이 바로 이러한 정보가 유입되었고 사람들에게 이게 확산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던 과거의 북한이었다면 저도 북한이 변화되고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에 머물렀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정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매스미디어에 이미 북한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앞서 북한이 1960년대 우리 한국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또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계층 간의 차이가 있듯이 북한도 빈부의 격차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남한의 영화 한두 편은 꼭 보고 싶다, 봤다, 이렇게 증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여기에 새롭게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 그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우리가 접하기 전 시대와 스마트폰을 접한 시대, 완전히 세상은 달라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AI 시대와 그전 시대를 구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북한이 바로 그러한 정보를 접한 시기와 과거 시기에 그 중간점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장마당 세대들이 있고, 이 장마당 세대가 이제 점점 자라고 또 이들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그 북한 사회를 끼울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이 되면 저는 그게 북한 체제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의 사례는 바로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에서는 생필품이라든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의 영상물이 담긴 USB나 CD가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탈북민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전공을 했어요. 근데 뭘 가르쳤냐면 청년 비서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청년 혁명에 대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가 가장 우월한 체제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렇게 욕하는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내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쳐야 된다는 게 너무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마당 세대들이거든요. 북한에서 장마당을 금지시키는 움직임은 없나요? 이 장마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인데 이제 당이 하나 더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장마당입니다. 그 정도로 북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마당인데,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러면 그 장마당을 통해서 남한의 영상물이 확산이 되고 그러면 그걸 통제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장마당을 열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장마당을 통제를 하면 결국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북한의 모든 식량과 지금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장마당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당국에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북한 당국의 배급제라고 얘기하면 이건 거의 틀린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 장마당을 지금 단속을 한다?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그냥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마당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어느 것은 장마당은 열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엄격히 통제하기도 합니다. 열어줬을 때는 우리처럼 장마당에서 북한 당국이 자리세를 받아요. 세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세를 안 내기 위해서 소위 메뚜기 상인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단속원이 나오면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마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고 새로운 사회적인 문화가 생겨나는 거고 새로운 삶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마당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고, 또 북한 당국이 자리세를 받으면서 이 열어주기도 하지만 엄격히 통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과 통제 그 중간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마당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100% 단속도 100% 열어주는 것도 어려운 아주 딜레마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장마당에 처해 있는 건데, 중요한 거 결국은 북한 당국은 배급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모든 삶의 생존이 장마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마당의 확산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힘의 확산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태도가 변화된 이유가 삼엄한 경계와 어려워진 탈북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정보가 확산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북한의 경제난입니다. 경제난이라는 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북한의 경제난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런데 왜 지금이 중요하냐? 코로나19 시기에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이 국경지역, 북중 국경지역 반경 2km 들어오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사살하라 하는 명령까지 내렸죠. 그래서 밀수라든지 심지어는 탈북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가장 힘든 것은 장마당의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북한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는 사실 국내 쌀 가격은 이렇게 요동치지 않지만 북한의 쌀 가격은 거의 매일같이 달라집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북한을 연구하는 공식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북한 장마당 쌀 가격을 확인합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밀수와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 물자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물자가 없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 3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자는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탈북을 하기 위한 통제까지 엄격하게 지금 북한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씩 국경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북 브로커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통제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지금 불만은 최고조로 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어줘야 되는데 북한은 이거를 다시 열기에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김정은의 처한 상황이 장마당을 열기도 닫기도 어렵고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기도 닫기도 어려운 상황, 이러한 딜레마가 북한의 김정은에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계속 지금 정보를 알아가고 또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충돌 지점이 바로 북한 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삼엄한 경계 때문에 탈북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탈북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일단 건너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을 완전히 가로질러야 됩니다. 종단을 해서 우리가 흔히 쿤밍이라고 얘기하는 곤명이라는 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의 밀림을 지나서 태국까지 가야만 완전한 탈북의 루트가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다 알려져 있는 루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경 자체, 북한에서 중국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기도 어렵고요. 중국이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민들이 여기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 차량을 대절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검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탈북 브로커들이 뭐 돈 1억 원을 줘도 활동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도 지금 통제가 북한 당국의 통제와 중국의 모든 통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 씨 일가의 세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이제 질렸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그나마 어떻게든 멱살 잡고 꾸역꾸역 왔어. 근데 이제 또 한 명 나온다? 아, 이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독재 정권이 이렇게 오래 간 것도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겠지만 그렇게 독재 정권을 가지고 가면 뭐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지는 게 있고 북한 주민들이 좀 배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더 힘들다 이거예요. 김정은이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 해버리고 북한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코로나 이후에 제일 힘들어했답니다. 2년 동안 모든 게 다 봉쇄가 되고 나서 딱 이제 봉쇄를 풀었다. 우리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물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게 그냥 다 아직까지 그 후폭풍이 가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서 김정은이 정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옆에 딸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포동포동하네. 디올 뭐 옷 이런 거 입히고 비싼 거 입히고 14살짜리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저 꼴은 못 본다 우리가. 제가 이제 또 20살부터 이제 북한을 이끌어 간다. 또 몇십 년을 또 이렇게 먹구름 아래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나와 있는 저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동안 김주에 잠깐 나오다가 안 나왔었어요. 그게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동해상으로 배 타고 온 친구랑 앉아서 얘기를 좀 했는데 조선중앙 TV에 이제 김주가 나왔는데 초반부터 친애하는 막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냥 존경하는 자제분 이런 용어로 그냥 약간 쓱 간본 거예요. 근데 별 반응이 없다? 갑자기 좀 세게 나간 거예요. 막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김씨 일가에만 쓰는 그런 용어들을 붙여서. 근데 문제는 약간 반작용, 그러니까 이제 이 안 좋은 결과들이 하나씩 보여진 게 김주애가 그렇게 나와서 김정은 옆에서 마치 세습할 것처럼 북한의 지도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청년들을 탄압한다고 청년교양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법에 의하면 북한의 그 여성들, 남성들 나눠서 있는데 여성들 일단 머리 길이 제한이 돼 있고 뭐 복장, 치마 뭐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옷 여기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평양과 모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복장까지 통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김주애는 거기에 법에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나와서 주민들 앞에 서 있어요. 걔가 여기는 다 비치는 거 있고 힐 신고 머리 이만큼 기르고 화장하지 말라는 막 아이라인 다 칠하고 예쁘다는 건 다 갖다 붙여놓고 북한의 청년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지 딸한테는 저러고 있고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냐.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김정은이 그나마 하는 건 괜찮지만 이제 딸한테까지 이렇게 한다. 딸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 않냐. 근데 걔가 지금 김정은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조금이 아니라 그냥 TV 보면서 그냥 막 한대요. 야, 꼴 보기 싫다. TV 꺼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있어서 잠깐 안 나오다 또 요즘에 나오대요. 네. 세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딸이 이제 세습을 해서 저는 북한에 이제 여러 통일 방안 중에도 이제 급변 사태라는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 왠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어떤. 예. 북한에는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게 이때까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10배 이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여성이고 나이가 어리면서 어떤 또 4대 세습.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도 당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이제. 저기 멀리 잊혀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씨 가문과 백두산 줄기의 어떤 세습으로 나오기에는 이제 4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바램입니다, 바램. 북한이 어렵다는 뉴스는 항상 있었는데요. 왜 북한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 건가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이제 살다 온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이제 남쪽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북한을 바라봤을 때 북한 사람들 2,500명 너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53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연구한 게 그거예요. 사람을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게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발전이, 그러니까 급진적인 어떤 혁명이 단계가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북한에는 4명 이상 모이면 일단은 그 안에서 누군가는 변절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나서 자란 사람들이 쭉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되는 사회 구성이에요. 일단 17살, 18살이 되면 10년 동안 군대를 가고 사회를 나가고 각자 다 떨어져 있고, 그거에 각자 사회에 가서 세대 교육을 받고 감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옵니다.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북한이 바로 치진 않아요. 지켜봅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스파이 한 명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움직임을 계속 키워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 다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북한이에요. 그게 지금 60년, 70년 동안 그것만 연구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는 순간 자기네 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그거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사람만 있어요. 북한 정권 안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게, 내가 만약에 혼자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혁명이 실패해서 죽는다. 나만 죽을 수 있지만 북한은 씨족을 말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내, 자식, 손자까지 싸구리 갖다 잡아 죽입니다. 정치적으로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혁명을 하나 하려면 내 가족의 3대가 멸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마음가짐으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기보다 더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지만 가족은 그래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서대문 형리소에 갇혀도 와이프, 어머니가 면회는 시켜줬잖아요. 북한은 다 같이 갖다 넣고 죽여요. 일제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에요. 못해요. 북한 주민들이 힘들어도 김씨 일가는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45년대 해방이 됐잖아요.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북한 땅에서 민주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남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보고 배우고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신이 있는 지역과 아니면 그런 단체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남쪽에서 민주화를 일으켰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북한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그런 걸 일으키고 그걸 따르는 추종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북한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북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위를 하고, 북한 안에서 시민은 아니지만 배급소에 가서 밥 달라, 쌀 달라 사람들이 소리는 질러요. 그런 건 하죠. 근데 그거는 생계를 위한 어떤 단시적인 목소리지, 그게 어떤 정권과 잘못됨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어떤 항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북한의 붕괴는 어려운 걸까요? 그거는 약간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바램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여러 번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당장 전쟁이 난다, 위험하다, 남쪽에서 엄청 그 긴장이 고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왔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하지만 북한은 버텨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시스템화되고 그런 기득권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경과하다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의 변화로
변화가 하나의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나라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 심지어 독재 정권이 무서운 게 김정은만 독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기득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독재예요. 다 기득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도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변화를 안 주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타격과 아까 이런 본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정은만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세력들 다 독재자예요. 만약에 나라가 번화하고 민주적인 어떤 바람이 불면 그들은 싸그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있죠.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통일 일단 돼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북에 가야 되는 입장이고 가족도 있고 고향도 있고 아직 생존하고 있는 저희 가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로 나눠져 있고 섬나라잖아요.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국력을 더 힘을 키우고 국가적인 목소리를 더 내려면 대한민국은 언젠간 통일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거는 남북이 아니라 또 다른 그냥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통일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독일도 아니고 독일도 절대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남북한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거예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빠른 진보적인 그런 빠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김정은도 어느 정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자본주의 시장을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 수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북한의 변화들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그 김정은과 그리고 추종 세력 북한 주민들이 그를 바라봤던 시선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제발로 내려오게 되고 새로운 어떤 정권이 만들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가져가야 남쪽에도 많은 타격이 없이 굉장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는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야 되겠죠. 최근에 우리 뭐 학교 통일교육 가면은 통일 원하나요 안 원하나요 이거 설문조사 있잖아요. 그게 역대급으로 50% 이상으로 떨어졌어. 이하로. 지금까지 그 이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통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끌어올려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같이 살아야 될 민족이다. 이런 것들 좀 심어줘야죠. 최근 김정은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예, 그 보도를 보니까는 김정은이가 사실 이제 40살인데 우리 나이로 체중이 140kg이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지방 지수가 이게 25가 이제 정상인데 김정은은 40 중반대라는 거죠. 뭐 우리 쓰는 용어로 하면 초고도 비만 상태인데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 원래 김정은이가 그렇게까지 몸무게가 안 나갔었는데 정권을 넘겨받고 난 뒤에 뭔가 이제 그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를 뭐 낸다 그래갖고 체중을 막 불리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안 빼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생활 스타일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담배 입에다 달고 살고 있고 또 과음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스위스 뭐 에멘탈 치즈인가요? 저는 뭐 먹어본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걸 뭐 워낙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살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뭐 병에 이제 가족력이라는 게 있는데 김정은 그 집안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다 그 당뇨, 고혈압 그거에 의한 통풍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는데 김정은도 뭐 그런 걸 충분히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약제가 뭐 잘 안 들으니까 새로운 약제를 지금 뭐 찾아 나섰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 상태가 분명히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듣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 빨리 후계자 준비를 하는 걸까요? 김정은 후계자는 사실 이제 뭐 김주애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 국정원도 작년 9월인가까지는 아니야 김주애가 아닐 거야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의 어떤 김주애가 등장하는 장소라든지 김주애에 대한 어떤 그 예우 이런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뭐 후계자인 것 같아 이제 예.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건강 이전에 사실은 벌써 뭐 한 2, 3년 전에 김주애가 9살 땐가 그 등장을 했었단 말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내가 김정일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았을 때 이게 만만치 않더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장성태 고모부가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김씨 왕조를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후계자가 있어야 되니까 일찍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워 갖고 야 우리 백두혈통이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전부 주목해라. 이런 차원에서 김주애를 조기에 등판시킨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후계자 수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군사력이 이제 가장 우선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력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2010년도인가 이제 처음 언론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정일의 후계자로. 그때 나와갖고 김정일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언론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어느 그 포병부대인가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자칭 이제 김일성 뭐 종합대교 포병단가 뭐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포병이 아주 대전략가다. 이제 이렇게 그때 그 선전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군부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도 김주애를 자기 후계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군부를 장악을 해야 되니까 김주애가 지금 등장했던 화면이 전부 70% 이상이 군 관련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군부대에 가갖고 지금 현재 뭐 북한군의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버지 후광으로다가 뭐 경례도 받고 뭐 존댓말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후계자 수업이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미래에 자기 후계자가 될 우리 딸한테 북한의 모든 그 장성들이 머리 조아리는 것을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주애가 김정은의 뒤를 잇는다고 하면 과연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북한에서 김주애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은 분명히 지금 뭐 우리가 아는 잘못된 남존여비 그 사상이 딱 팽배해 있는 것은 맞는데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에게 반대하는 반대파가 지금 없어요. 또 그 반대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있다고 뭐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로 가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뭐 남존여비라 그러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은 아들을 앞에 내세웠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만만치 않으니까 나름대로 고민해갖고 이제 딸을 앞에다가 내세웠을 텐데, 김정은이가 그렇다 그래갖고 남존여비가 있다 그래갖고 뭐 다른 집안에 뭐 박가나 고가나 뭐 이런 집안의 남자를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일찍 후계자 수업을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 계급 높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김주애에게 다 충성을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뭐 진행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주애와 김여정의 충돌 가능성은 없나요?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남의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것이 공고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일단 군부를 몇 차례에 걸쳐갖고 다 숙청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 포진시켜 놨잖아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반 정치나 뭐 당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숙청시키거나 처형시켜갖고 다 자기 사람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들으면은 뭐 아무개가 숙청됐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누구는
처형당했다 그랬는데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아주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여정이가 뭐 갑자기 오늘 내일 김정은이가 잘못돼 갖고 김주혜가 아직 미성년자가 뭘 모르는 상태니까 뭐 섭정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걸 당분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기회를 갖고 김여정이가 이거 내 거야 하고 할 확률은 적지 않겠는가. 김정은이도 포악한지는 몰라도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뭐 그 정도 안전장치는 해놓지 않겠는가. 몰래 누군가 김여정이가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면은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북한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 그걸 김정은이가 모를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뭐 김주혜와 김여정이의 어떤 직접적인 충돌은 뭐 있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는 어떤가요? 북한은 사실은 1946년인가요? 그때 뭐 남녀 평등에 관련된 그런 법을 이미 공포를 했어요. 우리가 뭐 서유럽에 잘 사는 나라 뭐 70몇 개국 뭐 다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보다도 먼저 남녀 평등에 관련된 법을 공포를 했었고 2011년인가에 여성 무슨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 법도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남녀가 다 평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주창하는 것이 남녀 다 평등하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 안으로 파고들고 가면은 북한의 여성들은 진짜 우리 그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의 그 남존여비 그 이하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바는 북한의 가정의 생활은 전부 아녀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뭐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런 게 전혀 없고 특히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력, 성희롱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오히려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그 아녀자들을 나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지금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알게 모르게 여성들 스스로도 그래 원래 여성은 남성보다 밑에 있는 거야. 남존여비가 맞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우리 그 탈북민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봐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훨씬 나쁜 그런 인권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북한의 여성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은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을 김정은이가 지금 일찍 시작한 것이고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 본인이 후계자가 됐을 때 너무 외롭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는 김일성으로부터 3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어요. 말단부터 시작해갖고 그 최상위 자리에 올 때까지. 그런 장기간의 어떤 견습 과정, 실습 과정을 거쳐가고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북한을 끌고 왔지만은 김정은이는 김정일이가 쓰러지고 나서 2010년도 그때 9월인가 그때 좀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 성혜림인가요? 하고 김정일이 사이에서 난 김정남,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때 암살 당했잖아요. 김정남이가 후계자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용이하고 김정일이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은이가 이제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는 사실은 후계자 수업을 한 뭐 30여 개월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본인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9살밖에 안 됐던 김주혜를 지금 조기 등파 이제 시킨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 곳곳에서 김정은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우리가 북한 사회를 생각할 때 북한 체제가 그냥 계속 굴러갈 것이다. 또는 뭐 북한에서 끊임없이 단속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분들의 질문이 왜 북한 주민들은 저항하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질문들이요.
또는 북한에서 변화 가능성이 쿠데타입니까? 민중봉기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쿠데타는 사실 군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들인 거고, 민중봉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인데, 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꽉 짜여진 고정관념으로만 보면은 북한은 변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하면 아워지 보내고 총살시키고 뭐 단속하고 통제하고 김정은이 위로부터 지시하면 아래 최말단까지 이 지시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북한 체제는 유지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과거와 다른 점이 과거에는 정보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들을 한 공간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을 제가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먹는 문제를 일단은 저로 인해서 해결하게 되는 거니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접니다. 강동원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정신적인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북한이 행해왔던 통치 방식이에요. 북한에 수령복이라는 복이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인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북한 주민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강동원입니다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령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데 북한 주민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만 공급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둬놓고 최소한의 양식을 준 것처럼. 그러면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곳에 가둬놓을 수 있겠죠. 비유로 설명드리면. 그런데 여기에서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가둬놨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바깥으로 한 명이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보니까 야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체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이게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각들이 변화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더 나가서는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북한이 바로 이러한 정보가 유입되었고 사람들에게 이게 확산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던 과거의 북한이었다면 저도 북한이 변화되고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에 머물렀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정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매스미디어에 이미 북한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앞서 북한이 1960년대에 우리 한국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또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계층 간의 차이가 있듯이 북한도 빈부의 격차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남한의 영화 한두 편은 꼭 보고 싶다, 봤다 이렇게 증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여기에 새롭게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 그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우리가 접하기 전 시대와 스마트폰을 접한 시대 완전히 세상은 달라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AI 시대와 그전 시대를 구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북한이 바로 그러한 정보를 접한 시기와 과거 시기에 그 중간점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장마당 세대들이 있고 이 장마당 세대가 이제 점점 자라고 또 이들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그 북한 사회를 끼울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이 되면 저는 그게 북한 체제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의 사례는 바로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에서는 생필품이라든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의 영상물이 담긴 USB나 CD가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탈북민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전공을 했어요. 근데 뭘 가르쳤냐면 청년 비서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청년 혁명에 대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가 가장 우월한 체제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렇게 욕하는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내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쳐야 된다는 게 너무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마당 세대들이거든요. 북한에서 장마당을 금지시키는 움직임은 없나요? 이 장마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인데 이제 당이 하나 더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장마당입니다. 그 정도로 북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마당인데,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러면 그 장마당을 통해서 남한의 영상물이 확산이 되고 그러면 그걸 통제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장마당을 열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장마당을 통제를 하면 결국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북한의 모든 식량과 지금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장마당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당국에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북한 당국의 배급제라고 얘기하면 이건 거의 틀린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 장마당을 지금 단속을 한다?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그냥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마당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어느 것은 장마당은 열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엄격히 통제하기도 합니다. 열어줬을 때는 우리처럼 장마당에서 북한 당국이 자리세를 받아요. 세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세를 안 내기 위해서 소위 메뚜기 상인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단속원이 나오면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마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고 새로운 사회적인 문화가 생겨나는 거고 새로운 삶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마당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고, 또 북한 당국이 자리세를 받으면서 이 열어주기도 하지만 엄격히 통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과 통제 그 중간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마당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100% 단속도 100% 열어주는 것도 어려운 아주 딜레마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장마당에 처해 있는 건데, 중요한 거 결국은 북한 당국은 배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모든 삶의 생존이 장마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마당의 확산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힘의 확산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태도가 변화된 이유가 삼엄한 경계와 어려워진 탈북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정보가 확산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북한의 경제난입니다. 경제난이라는 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북한의 경제난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런데 왜 지금이 중요하냐? 코로나19 시기에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이 국경지역, 북중 국경지역 반경 2km 들어오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죠. 그래서 밀수라든지 심지어는 탈북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가장 힘든 것은 장마당의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북한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는 사실 국내 쌀 가격은 이렇게 요동치지 않지만 북한의 쌀 가격은 거의 매일같이 달라집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북한을 연구하는 공식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북한 장마당 쌀 가격을 확인합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밀수와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 물자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물자가 없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 3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자는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탈북을 하기 위한 통제까지 엄격하게 지금 북한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씩 국경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북 브로커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통제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지금 불만은 최고조로 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어줘야 되는데 북한은 이거를 다시 열기에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김정은의 처한 상황이 장마당을 열기도 닫기도 어렵고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기도 닫기도 어려운 상황, 이러한 딜레마가 북한의 김정은에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계속 지금 정보를 알아가고 또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충돌 지점이 바로 북한 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삼엄한 경계 때문에 탈북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탈북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딱 건너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을 완전히 가로질러야 됩니다. 종단을 해서 우리가 흔히 쿤밍이라고 얘기하는 곤명이라는 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의 밀림을 지나서 태국까지 가야만 완전한 탈북의 루트가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다 알려져 있는 루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경 자체, 북한에서 중국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기도 어렵고요. 중국이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민들이 여기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 차량을 대절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검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탈북 브로커들이 뭐 돈 1억 원을 줘도 활동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도 지금 통제가 북한 당국의 통제와 중국의 모든 통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